이어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일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과 이동환 목사가 제23회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미숙 이사장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듯이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죠.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오늘 노동자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활동 등으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어느 추운 날이었죠.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활동가가 됐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성이었던 김미숙 씨가 수년간 외쳐온 건 단 한 가지였죠. 남의 자식도 귀하다. 사람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김미숙 이사장의 처절한 마음이 또 그 진심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많은 곳까지 널리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된 내용 소개해드리죠.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국내외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요. 야권 단일화 후보 확정 이후의 선거 판세 분석해보도록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소식까지 담아봤습니다. 또 3부에서는 꼭 챙겨야 할 경제 정보, 경제가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는 정치권 단일화의 역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설전 끝에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두 친서를 교환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지난주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죠. 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데 굉장히 치열했고요. 공동 성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미중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양측의 핵심 외교 책임자들이 직설적이긴 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무슨 행정명령이나 무역 규제, 제재 같은 억압적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설적으로 쏟아낸 그런 대화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끝나고 난 양국의 반응을 보면 네. 직설적인 대화를 했다. 네. 그러나 동맹과 협력하고 중국과도 협력할 것이다라고 설리반 안보보좌관도 이야기했고 네. 양재측 정치권도 솔직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어떤 애국심 마케팅을 하듯이 서로 잘했다라고 돌아가서 네. 박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지나치게 허심탄회했다, 지나치게 솔직했다, 뭐 이런. 국내 정치용 메시지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서로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회담 직후에 미국은 뭐 유럽과 동맹 강화에 나섰고 이미 뭐 그 블링컨 장관도 일본과 한국을 경유해서 간 상황이었고요. 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른바 신냉전에 대한 그 단어가 자주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다시 이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신냉전 체제가 다시 서랍 안에서 지금 꺼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신냉전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강대국인 미중 간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실 이 지구라는 우리 공동의 삶의 터전인 이 푸른 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위에서 서로 간에 신냉전을 벌인다고 한다면 네. 인류 문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미소 냉전 때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돼 있어서 상호 의존도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원래 냉전처럼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 블링컨 장관이 그 방한했을 때 이 쿼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어느 정도 혹은 어떤 내용을 언급할 것인가. 여기서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는 쿼드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위원장님은 이 쿼드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일부 이제 보수행보들은 쿼드의 성격을 나토처럼 그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 동맹체로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미국은 좀 더 중국을 포위하려는 생각이 강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인도, 호주 모두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식의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쿼드라는 게 단순한 군사 안보 동맹체라기보다는 기후변화, 코로나, 네. 여러 가지 해양 오염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크기 때문에 그 나토처럼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로 이 쿼드가 그 이제 중국을 견제한 사실상 군사 안보에 굉장히 집중된 협의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쿼드를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언론이나 이런 분들은 네. 항상 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 이상이 있다. 뭔가 소외되고 있다. 네. 쿼드에 참여 안 한 것이 마치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배제된 것처럼 이렇게 미리 막 그 호들갑을 떠는 면이 있는데 저는 그런 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차피 쿼드라는 것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인 방위체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런 협력의 문제고 또 우리 한국 정부의 쿼드 참여를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 아직 이번 공식적으로 회담도 제가 네. 정의용 장관도 오늘도 만나봤습니다만 네. 그런 말이 전혀 나온 바가 없고 또 우리의 특성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쿼드 이 가입 요청이 혹시 온다면 어떻게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좀 배제하는 방향인가요? 기본적인 방향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이런 협의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좀 안 된다는 그런 원칙적 입장을 현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안별로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떤 그 나라를 포위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그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이 북중 정상 친서 교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시진핑 주석과 친서 혹은 구두 친서를 교환한 것이 7차례라 그럽니다. 네. 뭐 그런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북한의 전국적인 모체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봅니다.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불가침 협정, 즉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인데 경제 발전을 주려면 제재가 해제되고 미국 시장이 북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해주지만 북한의 번영과 발전, 안전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중국과 접근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레버리지 확보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이제 북한의 그 우리나라의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둔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기자들 앞에서 발언의 어떤 강도는 조금 더 셌었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번에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과의 완전한 일치된 그런 견해를 확보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 리뷰 차원에서 네. 허심탄회하게 우리 측 입장을 들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비핵화가 공동성명에 안 들어가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이건 오래된 논쟁이고요. 네.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동성명, 그러니까 그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양국이 완전하게 협의를 한다 이런 대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표현 자체가 조금 강경한데 성명에 담기에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그것은 동맹 중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우리로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일방적인 대북 정책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그 워킹 그 실무 그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쪽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북한 측에 하려고 하면 계속 그 협의체를 통해서 미국이 막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 성명에서 이 문장이 당시에 그런 상황을 재현시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한미 워킹 그룹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잘 운영하면 재무부, 상공부, 국무부, 국방부 간에 흩어져 있는 그 견해들을 한건의 원톱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거든요. 사실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러시아에 그 외교 장관이 와서요. 2박 3일 동안 이제 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꽤 오랜만에 한국을 찾고 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국을 거쳐서 오는 상황인데 이번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라브로프 장관은 2009년 4월 남북한 동시 방문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단독 방한한 것인데요. 한러주교 30주년이 작년이었는데 아직 행사가 추진 못 됐는데 이번에 오게 된 것은 한러 관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집중적인 어떤 현안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에 또 한바탕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한 다음이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한할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무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러시아를 2번이나 방문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그래서 푸틴 대통령 아마 3차례가 만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푸틴 대통령께서 한 번도 우리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방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 방문 문제도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스푸트니크가 상당히 지금 평가가 좋습니다. 94%까지 항체 형성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 춘천 지엘라파 회사에서 한 1억 5천만 도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스푸트니크가. 그래서 RDIF라고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RDIF 회장하고도 제가 친하거든요. 지난번 한번 영상 통화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3상까지 해서 이 임상 정보가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도 한번 이거 포트폴리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도 할 게 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거기는 이 논리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마치 이인재 후보를 노무현 후보가 이겼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만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가 있고 오세훈 후보는 이길 수 없다면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했겠지만 오세훈 후보도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온 만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오세훈 후보 쪽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직의 힘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해서 이제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 후보는 당시 주택국장의 전결이라서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이 도시계획 쪽 를 맡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저도 이거 읽어봤더니 주택국장 김효수한테 질문했더니 뭐라고 그분이 답변했냐면 회의록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산자락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가 있느냐고 해서 시장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는 데는
그런 구릉지나 이런 데는 성략각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네.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네. 이래서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게 주택국장 김효수의 의사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김효수 국장은 자기가 전결 처리했다. 시장은 몰랐다 그러는데 네네. 이렇게 본인이 이미 시장이 알고 있음을 전제로 회의록에 적시되어 있고 특히 저도 인천시장을 통해 인천시 행정을 책임져 왔습니다만 네네. 76만 제곱미터 중에 4,400제곱미터가 오세훈 후보 처가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땅인데 네. 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이것을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본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직무유기나 무능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인천시장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아시안게임 서촌 아파트로 이렇게 쓰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현장도 내가 갔다 오고. 네, 국택. 근데 이거를 네. 몰랐던 건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할 수 있지, 이해가 될까요?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더구나 자신의 땅이 있으면 사실 그 상당히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LH 주택 그 직원들의 공적인 정보를 사적 이익으로 악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높은데 이것은 셀프 보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그 LH 임직원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으로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예외 규정을 마련하자. 즉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불법적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유관 분야의 재취업 예외 조항을 삭제해버리자. 네. 재취업 못하게 돼 있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서 80% 이상이 다 허락을 받고 있어요. 아니 뒷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제하자 이렇게 제가 지금 입법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발의를 아직 하신 건 아닌가요? 이제 입법 조사처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그럼 언제쯤 발의를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곧 이번 달 안에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함께할 원정대원 소개해드리죠.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뉴스 원정대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결과 발표 후에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잠시 음성 듣고 오시죠.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못 먹는 감 찔러나보자는 식의 괴벨스식 선전선동, 진실에는 눈 감고 거짓만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에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록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이 조건부 출마를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주로 이제 나경원 후보, 당시 후보에 많이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반전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 오세훈 후보 승리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단일화 과정에서는 조직의 힘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가 높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지만 네. 이제 어쨌든 혼자 뛰는 형국이었고 네. 오세훈 후보는 어쨌든 당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게 단일화 경선에서는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제 보면 이번 선거가 어쨌든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의 어떤 정치적인 캠페인인데 그 차원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를 이길 때는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중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뒀고 네. 안철수 후보와 붙었을 때는 어떤 적합성 자기가 더 이제 말하자면 적합하다 서울시장으로 네. 뭐 이 부분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요런 이제 전략들이 좀 주요했던 먹혔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김준일 후보로 선출된 날이면 좀 하여튼 건승을 기원한다 이런 좀 좋은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나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나경원 후보를 꺾고 안철수 후보를 꺾었잖아요. 근데 이분들보다 오세훈 후보가 좀 한동안 오랫동안 정치 중앙 무대에서 좀 비껴서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거의 한 10년 정도. 네. 물론 이제 종로 선거에서 지고 광진구 선거에서 2번 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세훈 시장이라는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일정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정책적 실수를 했다고 보여지는 뭐 몇 가지 뭐랄까 건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공사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세월이 많이 풍화되고 그리고 이제 선거도 한 2번 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비호감 지수가 가장 낮았던 후보가 아닌가라는 거고 세월의 힘이라는 게 또 무시 세월의 힘.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한 60 정도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10년 정도 그렇게 광야를 떠돌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비교적 나이대가 그렇게 노회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우러져서 좀 신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일화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뭐랄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선거에 가까워올수록 조직력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좀 유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단일화 여론조사 시점이 한 1, 2주 빨랐더라면 네. 그 작은 차이를 좀 극복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 여러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이제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오세훈과 안철수의 싸움이 아니라 김종인과 안철수의 싸움이다. 이런 평가들이 네. 참 많았잖아요. 또 단일화 과정에서 뭐 민주당의 엑스맨 이런 비판까지 받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전략이었을까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는 첫 시작부터 단일화를 들고 나왔는데 김종인 후보 그렇게 급한 마음을 김종인 후보가 네네. 계속 이용하면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짠 구도에서 자당의 후보들을 키워내는 데는 일단 네. 결과론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서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비공개되는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상황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신의 후보가 나가는 게 더 승산이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밖에서는 할 수 없는 판단을 네.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를 감안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못 낼 경우에는 네네.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네. 이 비대위를 맡았던 과정이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설령 결과적으로 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종인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 당 후보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인데 몇 가지 우연히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 큰 네. 해안을 발휘한 것 같은 네. 이런 이제 또 그 스토리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저는 해안이 있다고 보는 쪽이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한적이지만 어떤 맥락에서? 네. 당사자들은 몸이 달고 뭐랄까 정념 어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오세훈 후보 같았으면 오히려 좀 더 덥석 빨리 단일화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세가 좀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전체 그리고 그림을 그래도 가장 거시적으로 보는 보수 야권의 인물은 지금 김종인, 민주당은 이해찬, 노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네. 맨날 뭐 비판 많이 받는 60년대생 정치인들, 386 정치인들이야말로 네. 오히려 이런 좀 면모를 좀 보고 배울 사람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오히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그 다음 세대 지금 뭐 60대나 50대 후반에 접어든 정치인들 중에서 네. 이렇게
큰 그림 그리는 이 좀 구도를 잘 짜는 거에 전략가 역할을 도대체 전략가로서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결과가 좋으면은 이제 평가도 그냥 따라가기 마련이긴 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서 내가 국민의힘에서 한 90% 기여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반드시 서울시장을 만드는데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이제 재보선 이후에 이제 집에 가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뭐 선거를 이기게 되면 김종인 체제로 대선까지 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그럴 있고요. 수도 그리고 있죠. 지금 네. 어쨌든 뭐 그 국민의힘 내에 초선 의원들은 상당 부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천을 관여했던 이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쪽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김종인 퇴장 이후에 누구를 구심점으로 리더십을 세울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또 이제 말하자면 당 바깥에 있는 분들이 뭐 김무성 대표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또다시. 김문수 네. 전 경기도지사.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리더십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헤쳐나갔던 이거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가 이제 말하자면 보수 야권 전체가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엔 선거에서 지게 되면 어차피 이제 정계 개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뜻대로 물러날 수 있겠지만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까 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도 있고 변주일 수도 있는데 네. 민주당에 왜 이해찬 전 대표가 재등판을 지난주 했을까라는 네. 거 보면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지만 여타한 구심력을 지금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없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누가 리더로서 제대로 구심을 갖고 대선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에서 상당한 물음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이해찬, 국민의힘은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선대위원장으로 반드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라는 산을 넘었지만 윤석열이라는 산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중심성으로 이끌어 다닐 수 있는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누구냐? 다시 김종인밖에 없다. 이런 계산이 또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앞으로도 계속 좀 나눠볼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어쨌든 이번에도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기자회견에서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좀 빙의를 해주시죠. 네,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뭐 당장에 4월 7일까지는 오늘 기자회견 한 걸로 봐서는 할 일이 있는데 4월 7일 이후에 뭘 할 거냐, 이거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가장 좋은 그림은 지금 이제 어쨌든 장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기가 제3지대로 엮어서 끌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봤지만 이게 어쨌든 특정 개인이 조직력을 가진 정당을 압도하기가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도 네. 보면 안 후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지지율이 1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는 사실 그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데 이게 이제 단숨에 역전이 되는 상황이 결국엔 당의 힘인데, 그러면 이제 안 후보가 뭐 사전에 합당하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네. 그러면 결국엔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가서 뭔가를 도모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이제 정책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뭐 바깥에서 어떻게 평가 뭐 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새 정치가 이제 본인의 타이틀인데 과연 이제 그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하는 새 정치를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안철수 대표의 행보의 네. 연속선에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겨진,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이 숙제를 풀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마음이 네. 편할 것 같은 뭐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꼬였죠. 일단 중간에 뭐 선거 이후에 입당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로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좀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간 것 같고, 네. 실제로 어제도 그 뭐 유튜브인가 어디 나와서 좀 굉장히 뭐 태극기 세력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네, 등이 거기까지 굉장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우회전을 막 김병현 변화구처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태극기 사이로까지 같이 갈 수 있다. 뭐 다 통합을 네. 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발언을 뭐 많이 지난 했었죠. 총선은 뭐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의 이미지와 맞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은 언사들을 내뱉은 걸 보면 마지막에 정말 본인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럴수록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항상 돌아갈 때는 그 기존 정당이나 본인의 정당 자체에 대해서도 정당 정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10년을 보내온 게 가장 뼈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예인 걱정하면 안 된다고 하듯이 자산 1,500억이신 분 걱정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라기보다 시나리오 내지 뭐 경로 네, 이런 이 건데. 안철수 대표의 그 향후 정치 행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저께 뭐 태극기랑도 같이 할 수 있다 얘기했지만 네. 사실 이제 김종인 대표랑 같이 가기는 서로 감정골이 굉장히 깊어졌고 서로 상호간에 불신이 있다라는 게 공공연히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남아서 뭔가 역할을 더 한다 이러면 안 후보의 지분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 후보가 깐 판 위에서 야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오세훈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을 요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네. 우리는 의석수는 적지만 결국 내가 개인적인 나의 역량으로 맨파워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남아있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또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결국은 안 후보가 풀어야 될 숙제죠.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김문수 지사 뭐 이재호 뭐 그리고 김무성 이런 분들이 또 막 이런저런 기자회견을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 정치적 우산 안에 좀 포섭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구원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틀어지는 문제가 좀 계속 있는 건 남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으로 뭐 바로 입당하거나 합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바깥에서 윤석열 총장이랑 어떤 접점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른바 본인들이 주장하는 제3지대의 정치적 파일을 좀 키운 다음에 네. 어떻게 좀 해보려는 구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문장만 좀 짓궂게 연결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는 태극기와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과는 절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일화 후보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안철수 후보는 이미 합당 카드 던졌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은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천천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재보궐선거 결과 나온 이후에 보수 야권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그때서야 의미 있게 굴러갈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본인이 작년에 처음 이제 이 출사표를 던졌을 때 생각했던 반응이나 기대치보다는 그래도 훨씬 돌풍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완전히 이번 경선에 몰입하면서 네. 본인이 뭐 실패했다고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주 밝지만은 않겠죠. 네. 그나저나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 보죠. 굉장히 와닿는 얘기인데요.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저희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한 일이 있었는데. 출연료를 더 삭감해야 되나요? 네. 오늘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무슨 뜻이냐, 실제 그 발언 때문에 고발도 당하지 않았냐, 뭐 또 같은 견해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네. 자기는 이제 서울시 예산을 지금 현재는 지원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네. 건데 TBS에 이제 정책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 이렇게 촉구하겠다. 네. 뭐 그 정도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싸고 어쨌든 야권에서 계속적인 얘기들이 있었고 그 금태섭 전 후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TBS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TBS의 재정이 운영이 되는 건 여러 가지 의사결정 단위들을 거쳐서 되는 건데 특정 정치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갖고 내가 권한을 잡으면 뭐 예산을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TBS가 어쨌든 지상파 방송이고 공적 자산인 전파를 쓰는 집단인데 여기에 뭐 시장 후보가 되게 유력한 후보가 뭐 이런 식의 견해를 밝히는 거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언론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법에 보면 이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방통이라든가 이런 주무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규제나 간섭을 근거 없이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벌칙 규정도 방송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죠. 서울시장.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TBS와 지금의 TBS는 일단 법인격이 새로 부여가 돼서 달라져가지고 달라졌죠. 네. 그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TBS가 아마 저도 잘 모릅니다만 경영진과 가깝지는 않아서 네. 80%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20%를 아마 자체 매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방통위에서 협찬 광고까지 되는 상업 광고는 아직 불허하고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TBS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공영 독립 언론으로 거듭나야 되는 숙제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만약에 되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다른 핑계를 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좀 이상한 선거제 덕분에 지금 서울시 의회 110석 중에 102석이 민주당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까지는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네. 뜻을 사실 좀 뜻을 펼치기는 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의지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저희 명랑시사팀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에 여러 번 섭외 시도를 했고 실제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무산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입을 빌어서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이제 완전히 대진표가 확진됐어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대결 구도입니다. 한 15일 정도 이제 선거가 남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박영선 후보 측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종의 반전 카드가 필요해 보이고 어떤 최대 승부수는 어떤 지점일까요? 그게 참 제가 알면 정치 컨설팅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 가 있을 텐데. 네. 네. 혹은 알아도 여기서 얘기 안 하고 돈 받고 얘기를 해야 이제 더 그렇죠. 비싼 돈을 받고 얘기했는데 농담이고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지금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는 야권 후보의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덕성 검증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압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체가 규명된다 하더라도 현재 판세에서 그것만으로 여당이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거기에 덧붙인 플러스 원이 더 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예를 들어 여당 후보가 발표했다 하더라도 네. 단일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주목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새로운 정책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요. 문제는 구도 후보 정책 3가지 이슈 중에서 구도가 지금 정권 심판 구도나 부동산과 관련된 구도가 네네. 많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정책이 그 구도를 전변시키거나 그 구도에서 효과적으로 대항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몇십 가지의 디테일한 정책을 잘 낸다고 해서 선거에서 굉장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박영선 캠프의 고민은 아마 그 지점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쨌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선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시간이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구도 면에서 보면 이제 1대1 사람의 구도로 면에서 보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박영선 시간이 올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상대가 자책골을 넣거나 내가 득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 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검색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은 아이템 선정은 포기했습니다. 이제 자, 오늘도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희망과 행복 이런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군요. 오늘 분노의 끝판왕입니다. 네. 자, 도로 위 분노 유발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2가지 내용을 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얘들아 너희 아버지 거지다. 욕설한 맥라렌 차주의 사과고요. 네. 다음은 도로 한가운데 주차하고 차에서 집 내린 맛집 차주와 아들의 욕설입니다. 또 사건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색 형진이 아니라 분노 형진으로. 저도 그냥 분노로 소개하겠습니다. 분노로 앞으로도 네, 알아서 해주시고요. 네, 먼저 슈퍼카 얘기는 사실 이제 어제 그제 이틀 정도인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했습니다. 네. 자, 먼저 사건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22일이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작성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아이 셋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슈퍼카와 시비가 붙었고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A씨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슈퍼카가 빠른 속도로 굉음과 함께 급정차하며 끼어든 후에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아버지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네.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고 반복해서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A씨는 해운대 경찰서를 찾아서 협박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상태고요.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슈퍼카 차주 B씨는 반박 글을 또 게시합니다. 네. A씨가 먼저 욕을 해서 저도 감정 조절이 안 돼 같이 욕을 하게 됐다며 상대방 차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썬루프에 대고 애들 있는 거 보고 참고 있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네.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다. 라고 말한 게 자극적으로 와전된 것 같다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뒤에 그 양쪽의 설명을 보면 수위가 완전히 다른데 예. 어쨌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B씨의 해명에 A씨가 당시 CCTV 영상 등을 올리고 재반박에 나섰고요. 네. 온라인에서는 B씨의 행동을 질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네. 특히 차에서 내려서 아이가 탄 차량 썬루프에 대고 욕설과 막말을 한 것은 명백한 보복 운전이란 비난이 가해졌는데요. 진짜 문제죠. 아이가 있는 걸 보고도 어쨌든 욕을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아이들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논란이 확산하자 B씨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잘못의 경중에 있어 제 잘못이 많이 크고 잘못된 거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며 어젯밤부터 우리 가족 모두 1분도 눈 붙이지 않고 제 잘못에 대한 생각, 제 잘못의 처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그 형사계, 그러니까 강력계죠. 네. 배정해서 보복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저도 뭐 영상과 사진을 봤는데 네네. 참고로 이 B씨의 차, 네. B씨의 차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 차가 도대체 무슨 차냐 궁금해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맥라렌이라고 네. 영국 차고요. 영국 거군요. 네. 네. 문이 위로 열리는 차들 있잖아요. 네네. 슈퍼카. 네. 출고가가 2억 6,500만 원 정도 되는 차입니다. 자, 슈퍼카 차주로부터 소위 똥차로 불린 차량. 네. 정확히 그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잘 되질 않습니다만 네. 한 3,500만 원 정도의 네. BMW 미니로 추정이 됩니다. 좋은 차예요. 이 차도 좋은 차 아닙니까? 예. 네. 자, 뭐 차량의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운전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차의 가치도 같이 매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카가 똥차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그 인격과 사람의 분은 꼭 같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디커플링이 참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 위 보복 운전 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자,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글의 작성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 15분쯤 대구시 대실역 인근 도로를 지나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영상에 따르면요. 작성자는 2개 차선 가운데에 주차된 SUV 차량을 발견하고 일단 멈춰 섭니다. 네. 해당 SUV 차량은 왕복 3차로 도로에서 2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시간 네. 거의 다 됐나요? 네, 한 예, 30초 빨리 남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작성자가 짧게 경적을 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한 남성은 트렁크에서 짐을 옮겨서 가게로 계속 이동하는 모습이었고 네. 아들로 추정되는 남성이 뒤차주에게 고성 지르고 거기에 더해서 밀치기도 하고 배로 밀면서 욕하고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예. 시비가 있었네요. 네. 시비는 5분간 이어졌고요. 주차돼 있던 차주가 투덜거리면서 차량을 빼고 나서도 말싸움들이 오간 후에야 네. 글쓴이의 차량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참을 수 없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준비한 거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 분노 형진이 감동 형진이 되길 바라는 분들은요.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하겠습니다. 차라리 저 문 열고 들어올 때 화내면서 들어올게요. 앵그리버드처럼.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방송인 최형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고란 기자와 함께 선거철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 뵙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여기서 간단하게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회사를 뛰쳐 나오셨다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걸어 나온 건 아니고 걸어 나왔습니까? 네네네. 용자네요, 용자. 네. 이 시기에. 등 떠밀려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나오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직업이 바뀌었어요. 고란 기자, 조인대 고란 기자가 아니라 알고란의 고란 기자. 그러니까 네. 1인 미디어 운영자로 변신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아주 거창하게 표현하면 1인 미디어고요. 그냥 현실은 방구석 유튜버. 방구석 유튜버. 네. 방구석 유튜버고요. 알고란 이름으로 먹고 들어간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알토란 느낌도 나고요. 알토란. 이름 좋네요. 네, 풀어 쓰자면 알기 쉬운 경제 뉴스 고란 TV 해서 알고란. 네. 대표이자 기자이자 하나밖에 없는 네. 유일한 노동자 근로자입니다. 네. 네. 북치고 장구치고 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경제 뉴스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주로 이제 경제 뉴스를 다루고요. 기존엔 제가 이제 그 암호 앞에 블록체인 미디어에 있어가지고 네네. 약간의 뭐랄까 활동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는데 나온 김에 그냥, 전방위로. 네, 왜냐하면 네. 좁은 물에서 있으면 먹을 게 없어요. 큰 물에 가야지 먹을 게 있지. 네. 네. 용자의 호방함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이제 4월 1일 그랜드 오픈하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얘기 되나? 월요일부터 네, 목요일까지 네. 8시 네. 하니까. 시간 없다고 PD가 빨리빨리 죄송합니다. 진행하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들을 건 다 들었어요. 알고란에 대해서. 네, 오늘 경제 뉴스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오늘 선거의 계절. 들썩들썩합니다. 선거이죠. 그렇죠. 네. 들썩들썩해요. 게다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있지만 사실 다들 그 박영선 후보가 그런 얘기했죠. 자꾸 딴 마음 품고 있는 분들이 자꾸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선거 시장도 물론 들썩들썩하지만 이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 또 이게 주식 시장에서 이 선거 관련,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가 들썩들썩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게요. 이게 시장이 만약에 좋다, 만약에 지난해처럼 그냥 막 바닥 찍고 막 오르는 장이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눈길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먹을 것만 먹어도 되거든요. 네네. 뭐 삼성전자 사도 되고 LG화학을 사도 되고 네네. 테슬라를 사도 되고. 근데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통해서 크게 먹겠다라는 이제 그 시야를 조금 넓혀서. 그렇죠. 작전 세력과 그다음에 여기에 동조한 여러 가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화를 이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정말 일부 종목들의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이렇게 대진표가 짜졌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주식시장은요? 진짜 오늘 아마 네. 저는 약간 단일화 결과에 대해서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제가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상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열심히 이제 지켜보질 않으니까 네네.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그냥 선입견으로 있어서는 둘의 이제 그 뭐랄까 네임 밸류라고 해야 되나 누가 네. 더 유명한가를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약간 더 유명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아마 안철수 관련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결과로는 그러네요. 네,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에 앞서서 뭐 기대감에 급등을 했었던 그랬겠죠. 거고요. 네. 오늘은 반대로 이제 오세훈 테마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그룹이 일단 왜는 묻지 마시고 일단 종목만 놓고 네. 보자면 진양그룹 관련주예요. 진양산업, 네. 진양폴리, 진양화학, 진양홀딩스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22%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 하면은 당연히 여기가 빠지지 않는다. 안랩. 네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급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단일 후보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박영선 테마주로 분류되는 IMBC. 네. 가 IMBC. 19.63% 올랐어요. 그래요? 여기는 아마 느낌에 시장에서는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네. 19% 넘게 올랐습니다. 와, 19% 거의 20% 정도인데요. 네네. 대단한데요. 이 테마주가 되는 조건이 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사람들이 어떤 걸 테마주라고 인식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오세훈 테마주로 아까 제가 진양그룹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왜 테마주지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을 좀 찾다 보니까 그 양준영 부회장이 있어요. 이 그룹에. 네. 이분과 오세훈 후보가 네. 친밀한 사이래요. 일단 고려대 동문이거든요. 근데 친밀하다고 하는데 제가 친밀한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밀함의 정도가 중요한 건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네. 친밀하다라고는 하는데 친밀하려면 대충 네.
그 동기거나 아니면 대충 이렇게 약간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학교 생활을 했거나 뭐 같이 뭐 기업이라도 해봤거나 뭐 라고 등등 뭐든. 약간은 그냥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네. 양준영 부회장은 69년생이고 오세훈 후보는 61년생입니다. 연배 차이도 있는데. 두 분이 어떻게 접점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친밀한 사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봤는데 실제로 친밀하다는 게 외부적으로 공표된 건 제가 찾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또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 네. 이 양준영 부회장이라는 분이 이 KPX 그룹의 거의 뭐 사실상 그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아버지가 있고요, 이제 아들분이신데 이분이. 근데 이 KPX 홀딩스 그래서 만약에 양준영 후보와의 오세훈 후보와의 친밀도라면 네. 양준영 후보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PX 홀딩스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주가는 오늘 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코스피가 1% 하락했으니까 물론 선방이긴 한데 네네. 아까 제가 22%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거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오른 거죠. 그리고 그럼 진양그룹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네. KPX 홀딩스가 진양홀딩스 지분을 33, 일단 양준영 부회장과 그 아버지 등등이 네. 33.26%의 KPX 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건 KPX 홀딩스입니다. KPX 홀딩스가 진양홀딩스 지분 41%를 갖고 있습니다. 진양홀딩스가 진양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여러 복잡하네요. 번 거치죠. 네. 그런데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 테마주를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네. 고려대 출신이 대표거나 사회이사거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 이름은 줄줄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김 사장 찾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박영선 테마주로 분류되는 것 중에 이제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너무 웃긴 게 IMBC는 근데 MBC 출신이니까 출신이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 왜 테마주인가라고 봤더니 네. 그 박창신 대표가 서강대 언론대학원, 이거 심지어는 학부도 아니에요. 대학원 석사 출신인데 박 후보와 대학원 동문이래요. 사실 저도 모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네, 저도 다녔었어요.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서로 별로 안 친해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오세훈 테마주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핫했던 건 윤석열 테마주예요. 아, 네. 여기가 더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좀 황당한 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대부분이 다 황당합니다. 다 황당한데 네. 왜 이런가 굳이 이제 연결고리 찾자면 이건데 얼마나 황당한가 이걸 네. 지금 강조하시는 윤석열 거죠. 테마주가 제가 보기엔 최근에 봤던 가장 황당한 가장 황당 테마주였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파평윤 씨 테마주.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성보화학, 웅진, 애니 능률 이게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물러나면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서 후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네, 네. 이거 올랐어요. 그 왜 올랐냐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네. 같은 종친인 파평윤 씨다. 제가 너무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의 경우 약간 동문. 아, 그 동기 주로 동문. 아니, 동기면 굉장히 약간 친밀한 거예요. 그냥 동문. 게다가 대표이사가 동문이면 그나마 나아. 네. 감사가 동문이거나 전 사회이사가 동문이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면은 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검찰 생활 많이 했으니까 네. 그 뭐 감사가 혹은 사회이사가 검찰 일할 때 같이 일했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그 파평윤 씨 여기는 가장 신박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네요. 네네. 신박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주 리스트,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고 좀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스토리도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대로 작전 세력입니까 일종의? 일종의 작전 세력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출신의 대표나 임원이나 사회이사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장사 가운데서. 네. 그 중에서도 유독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 이제 그 상장사가 주목을 받는 건 이상하게 그렇게 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에 떠납니다. 테마주라고 해서 분류가 돼서요. 네. 정말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유독 그 기업이 이제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그 기업의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개인들이 더 보면서 여기 왜 올랐지? 테마주래. 네. 이러면서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누군가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거래량을 일으켜서 가격을 올리는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스토리를 만들고 가격이 뭔가 거래량이 나와서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붙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뭐 이른바 이제 세력이라기보다는 네네. 그야말로 이제 가격이 움직이니까 테마주에 한번 편승해서 큰 돈 한번 벌어보자 이러고 이제 개인들이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철마다 나타나고 있는 테마주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못 잡아? 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거 때 특히 이제 총선이 특히 대선 때 제일 심하죠.
이걸 이렇게 평균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선거들이 있었으니까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서 올랐다가 어떻게 해서 망했다더라.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또 있나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에 오르고 정작 뚜껑이 열리면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대감에 올랐는데 기대가 현실이 되면 그 네. 다음부터는 기업의 실적에 주가가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음. 근데 막상 그 기대감에 올렸던 기업들 보면 대체로 실적이 안 좋거나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가총액이 작고 이른바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네. 끌어올리기가 좋은 기업의 네. 조건이거든요. 네. 그렇게 올렸다가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정상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나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계속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도 최근에 주의보를 발령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달려드냐라고 보면 그 기저에는 나만 아니면 돼가 있습니다. 나만 잘 이때 들어가서 맞아요. 약간 좀 올랄 때 빠지면 돼. 그렇습니다. 요건데 다 잘 못 기업의 나오죠. 실적이나 네. 아니면은 그 기업 가치가 무슨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만 팔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테마주라고 하는 게 어쨌든 바람에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산 가격이 모두들 무릎쯤에서 샀다 생각하고 들어가요. 네. 근데 현실은 거의 무슨 정수리쯤에서 산 거의 고점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 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이거 그럼 왜 못 잡아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테마주라고 하는 게 정치인 테마주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른바 2차 전지 테마주 뭐 아니면 그 대북 관계 테마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주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모니터링을 막 직접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기업을 봤더니 최근에 나왔던 건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요. 네. 이제 최근에 어떤 종목이 한 달간 100% 급등했어요. 그런데 10개의 특정 계좌가 30%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해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상 거래가 생기면 이제 그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 계좌 주인들을 이제 불러다가 면담을 하는 거예요. 너네 도대체 왜 그런 네네. 거니?라고 네네. 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작전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별하나님이 우리나라는 6명만 건너면 대통령과도 아는 사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너무 엮었네요. 사실은 몇 단계만 건너면 대충 다 알잖아요. 이게 그 케빈 베이컨의 뭐 법칙 이래가지고 네네.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6단계 걸치면 다 알거든요. 헐리우드에서. 근데 네. 한국에서는 더 지연, 혈연, 학연으로 엮여 있어서 대충 한 3.4단계인가만 거치면 3.4단계. 다 그게 도달할 수 기준이었군요. 있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파평, 윤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 나도 뭐 좀 벌어보고 싶어.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볼래. 이런 분이 계시면 어떤 걸 정말 이것만은 좀 주의하자. 좀 팁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그 왜 그러냐면 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쯤이라고 생각하지만 명언인데요. 항상 네. 뚜껑을 열어보면 네. 좀 정수리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네.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 제가 그 하나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먹고 나오겠다라고 해서 5%를 먹고 나오십니다. 근데 그 나는 5%만 먹고 나왔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맛을 들어가요? 잊지를 못하고 네네네. 다시 들어가요. 맞아요. 그럼 그런 그 사람 두 봤어요. 번째에 꼭 물립니다. 아. 첫 번째는 먹더라도 두 번째는 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그 마음을 비우고 굳이 하게 하시겠다면 되면은 딱 목표치 조금만 먹어라. 3% 5% 하고 네네.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였고요.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알고란 사랑해 주세요.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됐죠.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역대 선거에서도 사실은 단일화의 고비 이벤트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톡 김준일 대표와 함께 후보 단일화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어쨌든 성공했어요. 뭐 안 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어쨌든 된 거잖아요. 됐죠.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이번 단일화는 과거의 단일화와 뭐가 좀 비슷하다 혹은 좀 다르다 뭐 어떤 개인 감상평이 있으십니까? 비슷한 점도 있었고 다른 점도 있었는데 일단 네. 가장 달랐던 거는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했었죠. 주로가 네네.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온 적은 있어요. 네. 2017년 대선에서도 나왔고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김문수, 안철수 얘기 나왔고 2017년에도 그때 홍준표, 안철수, 유시민 3자 단일화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유승민? 네, 죄송합니다. 네. 유승민.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근데 안 됐어요. 안 되고 안 됐는데 왜 그랬느냐? 이제 판에 대한 오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판세에 대한 오판. 여러 가지 이제 단일화가 안 되는 조건부터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판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긴다. 네. 항상 모든 후보들이 생각을 하죠. 네. 다자구도에서도 이긴다라고 이제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1987년에 사자 필승론이 나왔을 때 4명이 나가면은 DJ 김대중 후보가 내가 이긴다. 네네. 이렇게 이제 판세를 잘못 읽은 거. 이게 오판이 있었던 거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보수 진영에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수가 우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 판을 잘못 읽은 거. 네. 개별 경쟁력도 있지만은 이제 판을 잘못 읽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보수가 중도랑 잡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였다라는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거는 앞으로 향후 대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건 뒤에 좀 얘기를 네네. 하고요. 어찌됐든 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있었고 방식은 과정은 되게 비슷했어요. 그 전에 했던 거하고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뭐 이런 거 했던 거 늘 네네. 있었던 그러니까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양당 후보들이 주장을 합니다. 네. 누가 더 적합하냐. 네. 그리고 경쟁력은 제3후보, 소위 말해서 제3지대에서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응집력으로 따지면은 더 이제 양당 후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적합도를 하면 항상 더 높이 나왔어요. 제3 후보가. 네. 아니요. 그 양당 후보가 적합도를 물어보면. 적합도를 하면 그렇죠. 예, 근데 경쟁력을 물어보면은 바람 같은 게 있으면은 어쨌든 더 경쟁력 있다라고 잠깐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경쟁력의 우위가 점점점 사라지고 예, 그 양당 후보가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양당 후보가 더 경쟁력까지 우위에 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네. 그 공식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적합도 경쟁력 다 오세훈 후보가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경쟁력을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라고 알려졌지만은 결국은 다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좀 그랬었고 특히 뭐 마지막까지 어쨌든 안철수는 경쟁력, 그 오세훈은 적합도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합의를 했고 또 무선 유선 싸우다가 합의를 했고 했는데 이 내용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일단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급하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니 여론조사가 없을 때 과거에 우리 이제 무려 87년 대통령 선거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단일화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도 궁금하고 최초의 단일화 논의는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집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처음에 단일화 얘기가 나왔던 거는 1987년 대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87년. 네. 네, 87년 대선이고요. 그때는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단일화로 볼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DJP 연합이 이제 1997년 대선에 있었어요. 1997년에서는 이거는 한쪽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죠. DJ가. JP는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김종필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상이 주어졌어요. 총리라는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확실했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이 비슷하면은 단일화가 오래 걸리고 네네. 후보 지지율이 격차가 나면은 이제 보상이 주어지면서 빨리 되는 한쪽이 케이스가 적으니까. DJP가 그랬던 거죠. 우리가 네.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단일화가 됐는데도 패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단일화는 됐는데 네네. 이제 최종 그러니까 투표에서 진 케이스가 크게 보면 두 번이 있어요. 네.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했는데 졌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후보한테. 네. 그리고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2010년에 경기도 지방선거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네네. 그때 뭐냐면은 유시민, 김진표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시민 후보가 이겼어요. 그때 국민참여당이었죠. 네네. 국참당. 국참당. 근데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3 후보가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 빼놓고 약간 네네. 다른 케이스니까 제3 후보가 이긴 케이스예요. 단일화해서. 단일화해서 그 단일화 경쟁에서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물이 좀 많이 인지도나 이런 게 인지도가 많이 높으니까.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제3 후보가 네.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게 역사로 다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안철수 오세훈 인물 인지도에서는 비슷비슷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된 거예요. 근데 네. 이때 졌습니다. 유시민 후보가. 유시민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졌죠. 졌어요. 네네. 김문수 후보한테 패배를 했는데 네.
이때 이제 변수가 뭐가 있었냐면은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가 있었어요. 네네. 심상정 후보가 있었는데 단일화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때 왜 안 했냐면은 진보신당에서 서울에선 노회찬 후보 그리고 경기에서는 네. 심상정 후보가 나왔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한명숙, 노회찬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네. 그때 오세훈 후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에서는 유시민, 심상정, 김문수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진보신당에서 하나를 달라. 그러니까 서울이든 경기든 하나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단일화의 논의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심상정 후보가 결국은 사퇴를 합니다. 사흘 전에. 네네. 사흘 전에 사퇴를 해요. 기억나요. 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다 이게 인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쇄 들어가기 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사퇴라고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심상정 후보는 그때 사퇴 표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그때 당시 18만 표가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어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나온 네. 거냐면은 서울이 6만 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배가 나왔어요. 세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진보신당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다 찍은 거예요. 모르고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알면서 찍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다. 알면 거기는 모르고 찍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알고 찍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일화 실패의 조건이라니까 단일화를 했음에도 지는 경우가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는 언제 단일화를 하느냐. 타이밍이. 타이밍. 네.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서 이름이 사퇴 표시가 안 되고 되면은 네. 그러면은 패배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사퇴 표시가 났잖아요. 네. 아예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은 어찌됐든 네. 사퇴 표시라도 있으면은 이제 효과가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지지자들 진 후보 쪽의 지지자들이 납득이 돼야 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같이 선거운동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떨어진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미국 가버렸어요. 그때 감정이 완전히 상했거든요. 같이 만약에 선거운동을 다녔다라고 한다라면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선거 운동을 했는데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다. 또 따로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 미국을 간 건 이제 투표 당일 날이었죠. 당일날이었죠. 어찌됐든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은 타이밍 시점, 그렇죠. 사퇴 시점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대입을 해보면은 네. 현재 뭐 타이밍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오세훈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네,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네. 단일화 효과가 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제 변수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단일화 실패한 경우를 보면은 이제 오판, 내가 나가면 이길 거라는 어떤 후보들의 자만심, 또 판을 못 읽는 것, 그리고 타이밍 놓치는 것 이게 이제 단일화 실패의 어떤 요인들, 팩터들. 그리고 되는 잘 되는 성공적인 사례는 후보 간에 아예 그냥 그 지도가 확 차이 났을 때 한 명이 굽히고 들어오기 너무 쉬운 환경 예, 그게 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전폭적으로 또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 그럼 그렇죠. 단일화가 이제 성공하는 그렇죠.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12년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비교해서 전방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뭐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겠다,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다음 선거가 대선이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이미 5번의 단일화를 실패를 했습니다. 참 많이 패배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어찌됐든 네. 단일화 얘기가 됐든 안 됐든 네. 다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다라면은 내년 대선에서 본인의 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합당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서 하려면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돕지 않는다라면은 2012년에도 사실 문재인 후보 안 도왔다고 요거 엄청 먹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를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쨌든 보수 진영으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이제 합당 카드까지 꺼내 들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단일화 막 논의할 때 합당을 하기로 했으니까 더더욱 국민의힘의 어떤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 더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을 보면 지금 그렇죠. 당장의 환경 보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네. 총장 변수가 있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은 대체제예요. 안철수의 대체제. 사실 그 많이 겹쳤거든요. 네네. 그 지지자들을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그 효용을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은 다음 대선에서 안철수, 윤석열, 뭐 다른 뭐 국민의힘 후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별로 이제 포션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쪽에 바짝 붙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합당을 하든 바짝 붙어서 네. 그 내부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네. 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어쨌든 나경원을 넘어서 안철수를 넘어서 승리하는 걸 보면 이 조직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무시무시하죠. 후보. 조직의 힘은. 조직의 예. 힘이 무섭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양자 대결입니다. 앞으로 선거라는 게 한 보름 남았지만 사실 한 3, 4일 앞두고도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는 게 또 우리나라 선거판 아니겠습니까? 한국 선거 몰라요. 네, 모르니까요. 예.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과거의 어떤 뭐 사례를 들어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못해도 상대방이 헛발질하길 바란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숨겨놓은 카드가 있다던가 뭐 일단 뭐 개인 비리 같은 게 숨겨놓은 게 뭐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카드를 꺼낸다라면 특히 이제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꺼낸다라고 하면은 네, 만약에 있다면 파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예의가 되는 거고 이번 선거는 지지층 결집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번 선거는 예, 왜냐하면은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양자 구도에 가까운 그런 구도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등환 후보가 43에서 46%까지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도 뭐 30%대 나오지만은 네네. 45% 이상 갈 겁니다. 실제 이제 딱 붙어버리면 네, 실제 붙어버리면은 양자로. 이제 지지층 결집인데 이번에는 휴일도 아니고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느슨한 지지자들 이런 네. 분들은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결집을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적폐한테 넘겨줄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뭐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먹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해진 선거 구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평일이라서 투표장 가기까지가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